저는 현재 더밸류라는 교육회사 대표로 있고요. 저도 대학생 때 창업을 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다양한 대학생 때 공모전 이렇게 준비하고 싶은데 맨날 떨어지고 그래서 좀 진짜 자료들을 찾으면 합격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단순히 창업 교육이나 창업 강사가 아니라 실제 창업한 스타트업의 대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컨설팅을 받고 그들의 사업 계획서를 보는 그런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지금의 더밸류라는 교육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확보 문제를 정부 지원 사업 접근 교육으로 해결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대한민국의 웬만한 창업 공모전 지원 사업에 선정됐던 사람들이 저희의 진짜 멘토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 계획을, 그리고 IR을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도움을 받았던 분들, 멘티들이죠. 그들이 실제 뭐 예창패나 초창패, 육성사업 등, 청창사 등 그런 거에 실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들이 매칭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큐레이팅 해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사업 계획서와 IR 피칭 덱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교육회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저희는 한 달에 한 2건, 3건의 정부나 지자체의 그런 교육 입찰을 따서 사업을 해서 거의 저도 사업계획서를 한 2주에 한 번꼴로는 이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고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그런 교육회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아마 2마리의 동물이 보이실 것 같아요. 오른쪽 위주로 보면 토끼로 보이실 것 같고요. 왼쪽 위주로 보면 오리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토끼가 될 수도 있고 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의 유명한 심리학 책 프레임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사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다. 나는 토끼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리의 관점으로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는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나는 토끼의 관점으로 사업계획서를 쓰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오리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탈락할 확률이 높게 되죠. 심사위원들은요, 그 창업자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듣고 싶어 한 말을 사업계획서에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심사위원들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심사위원의 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심사위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심사위원들은 창업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외로. 네. 의외로요, 심사를 할 때는요,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외부 위원들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지만 정작 내부 위원들은 사실 창업과는 무관하신 분들이에요. 직원들이시거든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래서 그들의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 이 사업이 뭐가 좋은지 그런 관점이지 우리가 정말 창업에 성공하길 그런 것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익이 무엇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심사위원들은 사업계획서에서 떨어뜨릴 명분을 찾으려고 봐요. 합격을 시키기보다는. 왜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떨어뜨린 타당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관점으로, 네거티브한 관점으로 더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업계획서는 팩트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는 팩트가 아니라 임팩트, 포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있게 설득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로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성입니다. 요즘에 본인 돈으로 창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대출 1금융권, 2금융권 받았기 때문에 뭐 3대가 망한다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에 20대, 30대들
평균 1억에서 최대 3억은 그냥 정부 지원 사업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혹은 민간 지원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먼저 검증을 받으셔야지 내 돈으로 내 창업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예비에서부터 창업 3년 차까지가 가장 많은 자금이 투여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 많이 활용하세요. 왜냐? 여러분들 세금이세요. 여러분들 세금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만 잘 갖고 있으면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나에게 맞는 창업 지원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동안 10여 년간 갖고 있던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확률이 높은 10가지를 제가 뽑아서 갖고 와봤어요. 두 번째, 매칭 좋은 지원 사업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논리성이 좋더라도 이상하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장은 잘 됐는데 뭔가 논리적인 게 떨어져요. 이 두 가지의 양 날개를 잘 만들어 주셔야지 좋은 사업계획서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법인 설립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확 줄어드세요. 그러니까 법인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언제 해야 되는지도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받을 것인지 사업화 개발비를 받을 것인지 이런 선택도 참 중요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그래도 지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첫 시작은요. 이 K-스타트업 학생 창업 유망팀이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300개의 팀을 뽑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30살이 안 되신 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직 창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예비 창업자는 1,000만 원, 그리고 초기 창업자는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으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 지역 기반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3,000만 원, 그리고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지역의 기반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연결한 그런 쪽의 창업을 고민하시는 청년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이거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곧이에요. 다음 달이에요. 2월 달이죠. 2월 달. 이건 최대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건데요.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거죠. 예창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총 1억. 평균 5천에서 8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혹시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예창패 이후에 초창패라는 게 있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 그것도 동일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가스터디에서 투자 그룹을 만들었어요. 특히 청년들 그리고 특히 기술, 어플리케이션, ICT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5천에서 1억까지 투자를 해주고요. 삼성전자에서 하는 C랩 아웃사이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들이 꼭 참여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1억인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실 삼성전자에서 홍보를 한다라는 것. 이게 가장 메리트가 있어요. 8번째로 네이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AR, 디지털, 헬스, O2O, 다양한 대학생, 대학원생들, 예비 창업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공간과 그리고 멘토링이 지원된다라는 거. 9번째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서울에 연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서울 캠퍼스 타운이라고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K 스타트업은 필수로 여러분들이 늘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하실 거라면. 여기에는 다양한 대한민국의 웬만한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뭐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셔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심사위원이세요. 여러분들 앞에는 수십 장의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언제 다 평가하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사위원도 사람이에요. 자,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빠르게 평가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제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 일단 날릴 것부터 찾아요. 파쇄기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데요. 저는 이런 심사위원들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드르륵 이렇게 보는 거. 그렇게 보고 바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초면 끝나요. 이미지와 단어와 문장, 도식화 그런 것들로 빠르게 1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서 걸려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기승전결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제거 관점입니다. 그룹핑 작업을 해요. 그룹핑. 딱 보고 아 이거는 상, 이거는 중, 이거는 하. 하는 아예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파쇄기 행. 그거를 거르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첫인상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좋게 보잖아요? 그럼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반대로 처음부터 네거티브하게 보면 다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걸 사업계획서의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제거할 때 보는 5가지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건 캡처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목적 프레임이에요. 사업계획서를 딱 봤을 때 이 사업의 목적을 중요하다라고 쓰면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급하다라고 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우리 아이디어가 좋다, 중요하다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게 주관적이에요. 하지만 객관적인 것은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가게 되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요. 두 번째, 역량 프레임입니다. 우리 팀 소개나 막 그런 거 하는데 가장 최악은 이거예요. 기술 사업을 하는데 다 문과생이에요. 외주 주겠습니다. 이러면 탈락할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공과 자격을 기반으로 된 기술이나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고 심사위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실행 프레임입니다. 사업 계획서 쓸 때 굉장히 허구, 상상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써요. 심사위원들은 그거 안 믿어요. 차라리 그런 거 쓰실 시간에 MVP를 넣으세요. 혹시 MVP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MVP는요. 최소 기능 제품의 약자입니다. 최소한의 홍보 포스터를 보여주시던가 최소한의 어플리케이션이라면 UX, UI 이미지를 보여주신다거나 제품이라면 최소한의 도면이나 3D 프린터로 뽑아서 보여주신다거나 그런 이미지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과 프레임입니다. 이 사업계획서 쓰실 때 가장 취약하신 부분이에요. 결과를 이야기할 때 좋다, 잘 될 것이다, 성공적이다. 주관적인 지표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없습니다. 매출 얼마, 홍보 얼마, 유입률 몇 프로 이런 수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프레임이에요. 대한민국의 정부 지원 사업의 자금은 다들 잘 기억해 주세요. 목적성 예산입니다. 목적성 예산. 목적성 예산이라는 뜻은 우리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어떤 주어진 과업이 있고 이 과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 중에는 인건비가 필요한데 정작 예산이 인건비를 못 쓰는 예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 가지고 외부 인건비 쓰고 남 좋은 일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 지원 사업 예산이 현재 우리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생각을 하고 그런 정부 지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라는 매칭이 좋으면 좋을수록 선택될 확률이 높겠죠. 사업 아이템 뭔가요? 사업 뭐 하세요? 요런 말 요즘 안 쓰고요. 요즘에는 요런 말 써요. 소셜 미션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바로 사업계획서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셜 미션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창업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나와야 되고 그 문제를 겪는 대상이 나와야 되고 솔루션과 변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장, 카피로 나오는 게 소셜 미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이제 소셜 미션을 한번 좀 소개해 보면 빅워크라는 곳은 주변의 사회 문제를 걷기 기부 플랫폼으로 해결하는 곳이고요. 저희는 2030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확보 문제를 온라인, 오프라인 컨설팅으로 해결. 세일링 드림이라는 곳은 예비 부모의 소통 문제를 태교 콘서트로 해결한다. 자리는 위기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카페 창업으로 해결한다. 자,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첫째, 해결책이 보이실 거예요. 해결책. 뭘로 해결한다. 두 번째, 문제가 보이실 거예요. 세 번째, 문제의 대상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어떤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한다. 이 한 문장만 잘 써도 사업계획서의 반은 끝나요. 사업계획서의 브랜드, 첫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고 관점에서 생존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상과 중만 남았어요. 사업계획서는 그래서 심사위원이 듣고 싶은 말만 해서도 안 되고요. 지원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김태호 PD님이랑 같이 그 창업 토크 콘서트를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무한도전이나 놀면 뭐하니. 창업에도 성공 요소가 있고 무도에도 성공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공통 분모를 뽑는다면 PD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PD님이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창업, 특히 이 창업을 기획하는 것과 무도의 기획의 성공 요인을 뽑는다면 공감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공감이 돼야 돼요. 심사위원 입장에서 사업계획서에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네거티브하게 됩니다. 심사위원들은요, 늘 머릿속에 이 세 가지 질문이 늘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왜 뽑아야 돼?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여기에 차별화는 뭐지? 그게 나와줘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게 결국에는 기대 효과와 차별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토대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기획할 때에 네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기획할 때 이 네 가지 구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흐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모르시면 단순히 사업계획서 빈칸 채우기밖에 안 되고 논리성이 떨어지세요. 자, 사업계획서의 첫 단추는 늘 Y입니다. 먼저 필요성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공감하게끔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아이디어를 해결하는 과정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됐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거다가 실행 계획이고요. 마지막, 이걸 잘 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 네 가지의 기승전결 스토리라인을 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해주셔야 돼요. 밑에 심사 기준표가 바로 심사위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 점수 썼어요? 안 썼어요? 지금 아직 안 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룹핑만 돼 있고요. 이제는 점수를 쓰는데 점수를 처음부터 총합으로 안 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항목별로 써요. 다들 각각 세분화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아이디어의 필요성. 이 아이디어가 왜 필요하지?는 1, 2, 3, 4 위에 화살표 보세요. 1, 2, 3, 4 중에 뭐만 보면 돼요? 1번만 보면 돼요. 아이디어 필요성. 이 아이디어가 왜 필요하지?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아니면 시급해? 그게 시급하면 시급할수록 20, 15, 15빵. 이렇게 된다. 자, 두 번째, 아이디어의 창의성.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비교가 필요해요. 비교. 내 아이디어만 이야기하면요. 이거 좋은지 몰라요. 심사위원들은. 반드시 기존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솔루션들과 주체들, 기업들은 어디가 있었고 거기에 솔루션은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과 한계점 무엇인지 그 패드를 다 깔아주셔야 돼요. 그 패를 모르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거 먼저 깔아주시고 그다음 우리 아이디어 개요 소개해 주시고 우리의 아이디어가 뭐가 좋은지를 소개해 주시고 이 세 가지 단계로 아이디어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아이디어의 가능성. 이것도 문해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해? 자, 우리 다들 대학 취업할 때 열정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그 말 안 믿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 열정을 자격증으로 보여줬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실행계획, 미래 이야기는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하는데 심사위원들은 그걸 안 믿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 그동안의 과거와 현재의 성과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겠다. 마지막입니다. 아이디어의 효과성. 효과성은 크게는요,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로 나누고요. 각각을 단기, 장기로 구분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표에 대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제가 좀 이제 각각의 주제가 뭐가 있을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Y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네,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 현상, 문제 원인,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아까 말씀드렸던 종전의 문제 해결과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의 비전과 목표, 미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who입니다. 이걸 하고자 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이냐. 먼저 초기일 경우에는 대표자 소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대표자의 동기와 대표자의 역량과 대표자의 비전을 어필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팀 소개. 팀은 먼저 숲을 소개하고 나무를 소개하는 격입니다. 숲을 소개한다라는 건 팀의 구성 동기와 주요 영역, 주요 실적을 이야기하고 팀원들, 각각의 어떤 팀 내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디어가 뭐다 시각적으로 딱 나와야 돼요. 어플이면 UX, UI, 제품이면 도면 혹은 뭐 3D 모델링 그리고 그게 어떤 특징이 있고 이게 어떤 과정과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고 누구에게 받고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가 듣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우리의 고객이 누구고 전체 시장이 어떻고 수요와 공급, 돈은 어떻게 버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그래서 어떤 걸 했고 현재 얼만큼의 성과가 났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된다. 계획은 기본적인 뭐 스왓 전략, STP, 뭐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은 뭐 1,000만 원, 3,000만 원, 5천, 1억 그런 거 받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거기에 대한 결과, 기대 효과가 무엇이다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결국 그걸 보고 투자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임팩트, 기대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대 효과는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예산적 효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계에서도 내 스타일이 아니라 심사위원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소크라테스의 설득 3요소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크라테스는 설득을 할 때 세 가지로 설득을 하라고 합니다. 첫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설득해라. 두 번째, 논리로 입증해서 설득해라. 셋째, 신뢰로 확보해서 설득해라. 아까 우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전략 중에 어떤 걸 위주로 써야 되냐? 공감대 형성하기 전략으로 써야겠죠. 이 심사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 내가 이 문제를 느끼는 만큼 이 사람도 느낄 수 있게끔 과연 어떤 자료를 넣으면 좋을까? 그런 관점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팀을 소개하고 우리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것은 좌측 신뢰를 확보하기.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고 이 아이디어가 효과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사업 계획이나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은 논리로 입증하기, 객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퍼로 디자인하는 그런 노하우를 5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심사위원들이 하나의 사업 계획서를 과연 몇 분 동안 평가하는지 아세요? 3분입니다. 3분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심사위원들은 사업계획서를 절대 안 읽어요. 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게 하셔야 돼요. 심사위원들도 뇌 쓰기 싫어해요. 뇌 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면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내용은 도형으로 나타내 주길 원해요. 근거는 도표로 나타내 주길 원하고요. 결과는 도식으로 나타내 주길 원합니다. 감정은 폰트에서 드러나고요. 센스는 컬러에서 나옵니다. 여기 핵심 뭔지 아세요? 줄글 쓰지 마세요. 그 줄글을 어떻게든 도형으로, 도표로, 도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디자인하는 5가지의 단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업계획서 초짜분들은요, 이제 요즘에는 사업계획서 각 목차들 나오고요. 그러면 그 1번 주제를 가지고 줄글을 막 쓰시는데요. 이러면 눈에 안 들어와요.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그 대주제에 대한 소주제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고수들은 이렇게 쪼갤 것 같아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1번 하면 1-1 문제 현상, 1-2 문제 원인, 1-3 문제 이해 관계자, 1-4 문제 해결하는 기존의 종전의 방법. 자, 이 4가지로 쪼개니까 훨씬 더 이야기가 풍부하고 이야기가 세분화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줄글 쓰려고 하지 마시고 목차를 뭘로 할까? 그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목차를 이제 다 설정을 했다면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야겠죠. 내용을 작성할 때는 줄글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MIT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넣으세요. 핵심 메시지, 설명 이미지, 설명 텍스트. 이 패턴으로 해서 각각의 소 목차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문의 전략입니다. 헤드라인이 있어갖고 머릿속에 한번 가긴 하고요. 그 다음 이미지가 들어가죠. 도표나 그래프나 실사. 이미지 한번 머릿속에 가긴 하고요. 그때부터는 줄글이 잘 읽혀요. 자, 여러분들 줄글만 계속 쓰면 심사위원 보면서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거지? 혹은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내가 쓰고자 하는 이 글을 한 글, 한 줄, 먼저 핵심 메시지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싶은 글을 이미지나 도표나 그래프 도식으로 한번 보여준 다음에 밑에 짤막한 텍스트 정도로만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도 사업계획서를 가독성 있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3번째 단계는요. 문장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사실 사업계획서 쭉 보면 불필요한 문장들이 많아요. 뭐뭐함, 뭐뭐씀, 뭐뭐 딱 줄여주시고요. 앞에 불필요한 그런 용어들도 다 지워주셔야 돼요. 미사오구나 그런 것들 빼주셔야 됩니다. 4번째로는 도형 그리고 도식화를 해주셔야 돼요. 도형, 도식화. 이걸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 표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도표화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로는 MVP를 넣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소 기능 제품, 시제품 혹은 가상의 이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플레이어들이 가장 많이 쓰는 3가지 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글. 이 리서치 자료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리서치를 하고 그 리서치 결과값들을 보여주는 것은 심사위원들에게 타당성과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설문으로 리서치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로 앱 처음부터 개발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이 UX, UI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무료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HTML5업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상의 어플리케이션, UX, UI를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리 캔버스. 이게 플레이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이 PPT를 만들 수 있는 템플릿들이 수십 종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나 문구만 바꾸면 바로 쓸 수 있고, 이거 다 전부 무료예요, 심지어. 망고보드처럼 워터마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이제 2쪽 미리 보기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제 질문 한번 좀 제가 받아볼게요.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냥 단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육성 사업은 1년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년. 지원 사업은 그냥 뭐 돈을 준다거나 단타로 주는 것. 그런데 하나의 육성 사업을 받게 될 경우에는 다른 것을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성 사업은 내 인생에 딱 한 번이다.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 창업 지원 사업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이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 단위에서는 그거 안 됩니다. 아이템은 같지만 이 아이템으로 다른 지원 사업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이걸 또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중복인데요. 이거를 온라인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건 가능하세요. 혹은 이 아이템에서 패키징을 받고자 한다. 이런 건 가능하세요. 청년이라고 하면 39세입니다. 39세. 그래서 가능하면 39세 전에는 창업에 관련된 지원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예, 좋으시고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으시죠. 특히 육성 사업 같은 거, 인큐베이팅 1년은 기준이 반드시 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지향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 얼마 안 주는데, 그리고 공간 주는데 법인 설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생들 창업 대회 보면 야, 대학생들인데 이런 걸 해? 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공통점들은 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발품 팔아야 돼요. 발품판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 저희가 인스타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이 정도 유입됐다.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당근에 판매했는데 이 정도로 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뭐 가서 인터뷰했다.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의 성과라는 측면을 뭐 매출과 고용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현장에서 발품을 띄웠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크고 작게는 우리 학교에서 하는 그런 그 내부 교내 경진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성과라는 측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 스펙이 없는 사람, 특히 늦게 창업에 관심을 가진 30, 40대 특정 업체를 창업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참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말씀 주셨어요. 요즘에 창업은 그 스타일이보다 기준이 좀 달라요. 청년들 쪽과 시니어 쪽. 청년 쪽은 좀 더 참신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품에 대한 거를 많이 심사에는 보거든요. 그런데 시니어 쪽, 사실 뭐 30대도 시니어는 아니세요. 지금 뭐 3040 저희 또래인데, 이분들 기준은 뭐냐면 결국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셨잖아요. 직장 생활을 기반으로 한 창업 아이템, 기술, 그런 부분들이 심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나와 전혀 연관 없는 걸 하려고 하시면 객관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으세요. 근데 직장 생활 하시면서 갖고 있던 인프라, 네트워크, 기술,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게 확률이 높으세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